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우리나라 3대 명절 중 하나로 크다라는 뜻의 한, 가운데라는 의미의 가위를 합해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을 말하는데요. 광주에도 한가위 명절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광주를 품고 있다고 해서 광주의 어머니산이라고도 불리는 무등산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산의 정기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전라도실록에서는 오늘날까지 광주가 존재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아버지와 같은 두 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전라도의 위대한 두 인물 필문 이선재 선생과 재봉 고경명 장군,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들의 위대한 업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보시죠. 지난 9월 10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일본 도굴꾼에 의해서 밀반출되었던 보물 1993호 분청사기 상감 이선재 묘지가 소장인 기증으로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그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필문 이선재의 묘지는 1998년도 김해공항으로 밀반출을 시도했다가 그게 중단이 됩니다. 그러자 다시 이 밀반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 한 달 후에 김포공항으로 다시 가방에다가 메고 이렇게 일본으로 반출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국외에 있는 문화재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도쿄 아트페어에서 출품됐던 이 묘지를 발견해 가지고 20년 만에 이 소장하고 있던 도도로키 집안에서 이게 기증을 해서 광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러한 뜻깊은 전시회를 하게 돼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기록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묘지라는 것은 이 무덤 속에 그 인물의 어떤 출생 연도와 선조들, 그다음에 그 사람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력, 그다음에 후손들에게 남길 이런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그 무덤 안에 담아두는 것을 갖다가 묘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도자기로 많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필문 묘지는 분청사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술적인 가치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필문 선생님의 5대 손인 동암 이발 선생님이 정열이 목사 사건, 기축옥사 때 그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해요. 그로 인해서 필문 선생님에 대한 출생 연도와 활동사항, 이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기록이 300여 년 동안 없었는데 이 묘지가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석해 보니 그분의 출생 연도와 업적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었으니까 그 묘지의 역할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
主人は大変骨董を愛しておりまして、特に韓国のものに興味がございまして、集めておりました。その中の一つに母子がありまして、その美しさ、気品の高さ、それから物として品物として自分がいつまでも持っておきたいという気持ちがたくさんございまして、大事にしておりました。手放すということは、自分の元から手放すということは全く考えてい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金さん、菅さん、それから渡辺さんのご説得で韓国の方に返していただけるならば、それも一ついいこと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す。そしてその志の半ばで言ってしまいましたけれども、その後も皆様のお熱い気持ちを私が受け継ぎまして、それではぜひ李さんのお家にお返しして末永く眠っていただこうと思ったというのが経緯でございます。大変名誉に思っております。 서방사거리에서 남광주 오거리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이선재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필문대로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직선으로 축 뻗은 도로에 자리 잡은 여러 학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학문 발전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기가 필문 이선재 선생님을 메시는 부조묘입니다. 부조묘에 들어가기 전에 장악문이라는 현판과 함께 이 소설대문, 산문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당에 들어갈 때의 입구에는 산문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신도죠. 쉽게 말하면은 신이 이렇게 출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가운데 문은 열리지 않죠.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날만 대개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들어갈 때 우측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올 때 내 서 있는 방향에서 다시 우측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봐서는 다시 왼쪽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출입 외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필문 이선재 부조묘는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7호입니다. 필문 이선재, 그는 조선 전기 세종 때의 문신이었는데요. 집현전에서 일하며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고려사 찬술에 공헌한 인재였습니다. 필문 선생님의 부조묘, 이 부조묘는 나라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을 영원히 기려서 잊지 않고 제를 모시기 위해서 신주를 모시는 것을 바로 이 부조묘라고 하지요. 필문 선생님은 조선 초기에 많은 공을 세웠어요. 여기 지금 위패를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안에다가. 신주, 거기 말하는 신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조묘에서 모시지 않는 분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모시잖아요. 그럼 제사 모시면 지방문을 쓰잖아요. 근데 지방문 대신에 이제 방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렇게 사당에서 이렇게 모시는 것을 되게 이제 불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신주를 모시고 되게 어떤 데는 이제 영정을 두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뭐 옆에 포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영정 모시고 제사 지낸다 볼 수 있죠. 여기는 괴고정수라고 합니다. 걸괴자에 북고자, 정자정자, 괴고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정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나무 모양이 정자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괴고정이라고 하고, 이 북을 걸어놓고 두드렸다 해서 이 나무를 괴고정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문 선생님께서 당시에 심은 나무니 건 600년 정도 된
왕버드나무입니다. 괴고정수는 북을 걸어놓았던 정자나무라는 뜻으로 만산마을 입구에 필문이 직접 심은 나무입니다. 필문에 이어 무려 6대가 줄지어 과거에 합격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과거급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높이 15m, 수관 너비는 장경 13m가량의 왕버들나무로 그야말로 장대합니다. 실제로 정여립이 영모자로 몰리는 이른바 정여립 모반 사건에 그의 오대손 이발이 연루되자 나무가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300년이 지나 이발의 신분이 복귀되고 난 후 다시 새잎이 돋아나며 나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이 세월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을 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필문 선생님 집안이 광산이시들이 기초곡사 이후로 근 300여 년간 아주 이 흔적도 사실은 제대로 남겨 있지 않죠. 당시에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창녕 쪽 시들 비롯해 가지고 문화 유씨들, 그다음에 나중 나씨들 많은 사람들이 기초곡사 때 이 피화를 당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호남의 인물들이 많이 사라졌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쪽으로 한 100여 미터 올라가면은 필문 선생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묘소를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아침이라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좋고 이런 선현들의 묘를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찾아오면 참 정신이 맑아지게 참 좋아요. 내가 왔다고 개도 짖고 환영해 준 것 같네. 필문 선생님께서는 1390년에 고려 말때 태어나셨죠. 1453년에 아마 11월쯤 돌아가신 것으로. 근데 서울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이쪽 광주로 모셔와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돼 있어요. 이듬해 봄이었죠. 1430년인 조선세종 12년 광주는 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필문 이선재 선생님은 조선 초기에 광주 목이었던 이 광주의 이름을 지켜준 분이거든요. 원래 광주 목이었으나 당시에 이 은민이었던 노아무개라는 사람이 광주 목사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광주 목사인 신아무개라는 목사는 얼마 후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상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강상의 죄를 저지른 광주목을 무진군으로 강등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흥분한 노흥준이 목사 신보안을 욕보이려 하자 영백주라고 하는 관기가 이를 말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광주는 장흥 도호부에 소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문종 원년 1451년의 일이었는데요. 이때 필문 이선재가 광주의 원로들과 함께 문종에게 찾아가 사건과 목사 승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간곡한 상소를 하여 무려 21년 만에 다시 광주목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필문께서 문종 때에 이르러 광주목으로 복호시키고 그 광주목이 된 그것을 기뻐한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희경루라는 누각이었습니다. 광주의 부활을 기뻐했던 이름을 붙인 희경루, 지금은 불타서 사라졌지만 이 자리가 희경루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로 충장로의 랜드마크 우체국입니다. 1451년 신숙주와 1536년 심원경은 각각 희경루기에서 고을의 원로들이 모두 모여 경축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서로 경축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필문이 광주의 위상과 명칭을 지켰다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전라도를 구한 위인도 있습니다. 남광주역 사거리에서 광주역에 이르기까지 3,000m가 넘는 이 도로는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의병장 고경명 장군의 호를 따 재봉로라고 불립니다. 재봉 고경명, 그는 19살에 진사가 되어 명종 13년인 1558년 문과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이후 성균관 전적으로 관직에 들어가 여러 요직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경명 장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봉 고경명 선생님을 모시는 포충사라는 사후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서원 사후가 굉장히 많았었죠. 선현들의 어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정신을 이어서 교육시키는 그런 서원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서원에 굉장히 그런 문란한 행태를 보았던 대원군 시절에 바로 우리 47개의 서원과 사후를 놔두고 전부 철폐를 시키거든요. 근데 호남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포충사가 살아남았었고 서원으로서는 피람서원이 살아남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원군도 철폐할 수 없었던 나라의 큰 공훈을 세웠던 분이 바로 이 재봉 고경명 집안입니다. 세독 충정,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나라에 충성을 하고 항상 올바른 마음을 굳게 지녀야 한다. 이것은 재봉 선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늘, 땅, 사람, 또 천지인, 자,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런 걸 상징해서 세계를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었죠. 모든 것이 다 삼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것은 바로 재봉 고경명 선생님을 가운데 무슨 주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는 함께했던 이제 임난 때 이제 고경명 선생님께서 의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6천여 명을 대략 모아서 바로 금산 전투가 싸우는데 거기에는 요백노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로 고종우, 그 다음에 고인우, 이제 이런 두 아들까지 다 함께 가서 거기서 이제 싸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5분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사당 근처에 이렇게 붉게 핀 이 배롱나무가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이런 사당이나 이런 곳에는 배롱나무를 참 많이 심어요. 이게 붉은 꽃이 붉은 충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산문 묘라든지 이런 데다가 많이 심어 놓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또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잖아요. 100여일간 피었다 졌다 피었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바로 꽃을 바치면서 공양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배롱나무를 심어놓은 이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경명의 장남 고종우는 금산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나 이듬해 복수 우병장을 자처하며 또 우병들을 교역하였지만 1593년 음력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주성에서 벌어진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최후까지 분투하다가 김천일, 최경회 등과 같이 진주 남강에 투신 순절했는데, 이때 고경명 집안의 공이 귀인이라는 노비도 함께 순절했습니다. 이후 나라에서는 고경명에게 좌찬성을 증직하고 충렬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포충사에는 다른 사당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비거든요. 이 비는 바로 충노, 봉이, 귀인지비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재봉 고경명 선생님께서 임난 발발 시에 바로 의병을 모아서 바로 이 금산 전투에 가서 참전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바로 이 봉이와 귀인이라는 함께 갔던 그런 노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이 홍살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옛 사당으로 가는 길인데요.
원래 포충사 사당은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것을 나중에 옮겨서 다시 했던 것인데, 이런 홍살문은 이런 사당이나 아니면 서원, 그 다음에 연려문 이런 데 앞에 세워두는데, 이 홍살이라는 뜻이 붉은 화살, 이제 그런 뜻을 해 홍살문 또는 홍전문이라고도 하는데, 사특한 기운이 이곳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그런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성한 영역을 우리가 들어갈 때는 경허한 마음의 자세로 들어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고경명 선생님이 금산 전투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 호남의 유생들이 뜻을 모아서 그분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기를 건의했고, 그래서 이게 포충사라는 이 나라에서부터 내려주는 이 사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은 우리가 선사라고 됐잖아요. 선조 때의 사액을 받았다. 그래서 사액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포충이라는 호를 내려주면서 이 사당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재봉 고경명 선생님께서 동네 부사를 그만두고 이 무등산 자락의 시경정 일대에서 시문을 짓고 이렇게 그렇게 있을 때에 전쟁이 터지자 이분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의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마상에서 이 모병을 하는 경문을 써서 이 호남 지역에다가 다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임진년 당시 60세 나이였던 고경명은 담양객사인 추성관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박광옥을 비롯 육팽로, 안영, 양대박, 양사영, 이대훈 등과 함께 각 고을에 마상 경문을 띄워 병기와 양곡과 전마와 종군병사 수천 명을 모았습니다. 이곳은 고경명 장군의 집안인 고씨 삼강문입니다. 충과, 효와, 절개 7분의 이 분들을 모시고 있는 고씨 삼강문, 이곳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씨 삼강문은 1985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정려각 안에는 충과, 효와, 열과, 절 7분을 모시고 있는데, 충씨는 당연히 고경명 장군입니다. 그리고 효자는 고경명의 아들인 고종우, 고인우, 그 다음에 손자인 고부금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려가 2분 있는데, 연려는 고경명의 딸과 조카 며느리가 있어요. 그 딸과 조카 며느리는 광산 정씨인데, 이분들은 정유재란 때 외적하게 한 거에다가 순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경명의 동생인 고경형, 이분도 절이록에 해서 여기 함께 이렇게 모셔지고 있습니다. 고경명 장군의 고든 의지는 400년 뒤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담양 창평 고택마을입니다. 이곳은 창평고시라 일컫는 재봉 고경명의 후손들이 집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도 많은 고씨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경명 장군의 후손들이 머무르며 나라를 지키고 교육에 힘썼다는 이곳.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칼을 잡았어요.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 붓을 들고 인재 양성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창평이라는 독특한 고을입니다. 고인우의 후손들이 쭉 내려와서 한말 때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말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많은 의병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대 무렵에 이 재봉 고경명의 11대 후손인 녹촌 고광순은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건넌 마을에 유철이라는 마을이 있죠. 이쪽에 살면서 이 의병을 모아서 굉장히 치열한 의병 전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정주란 분은 여기에서 교육의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이죠. 고광순 선생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 곡사를 그르친 괴수를 죽여 국법을 밝히고 나라를 망치는 왜적을 빨리 무찔러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을미사변의 원흉들을 단죄할 것을 통렬하게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고광순 의병장이 태어나신 집이 지금 이 집은 아니죠? 여기 아니에요. 네. 그 집이 어디쯤인가요? 저 꼭대기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불러가지고 터가 이제 집터가 없애버렸지 이제. 집터가 불질러가지고. 외경들이 당시에 일본 놈들이 이제 고광순 의병장 잡으려고 왔어요. 그 집을 다 불질러 버리고 그것도 아들까지. 아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농화였어. 네. 아들이. 그런데 갔다가 이놈들이 불을 못 지르게 하니까 어쩌니까 그 사람은 생식기를 질러버렸어요. 대검으로. 그 후유증으로 후유증으로 생식 불능이 되고 후유증으로 3년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마 광복이 머지않아서 회복됐단 말이에요. 복권이 회복된다. 새겨서 네. 독립 광복을 위해서.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녹천 고광순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고정주는 당시 한말 때 의친왕 이강의 비서실장을 했던 상당한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규장각의 직각이라고 하는 요새 같으면 국립도서관장 정도 할 정도로 대단한 이런 인재였는데 나라가 이렇게 주권을 빼앗기자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한양에서 이 바로 고향인 창평으로 내려옵니다. 고광순 선생이 을미사변에 격분했다면 춘강 고정주 선생은 을사늑약의 무효화와 을사오적 처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상소를 올려 주장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이곳 창평으로 내려와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상월정 이후에 영학숙을 설립하여 민족혼을 일으키고 1907년엔 호남학회 회장이 되어 애국 계몽운동을 선도했습니다. 영학숙은 창흥의숙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요. 지금의 창평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창평초등학교 교정에는 창흥의숙의 표석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고 역사관엔 창평초등학교의 역사와 춘강 고정주 선생의 흉상, 교지, 칙명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라도를 대개할 때 삼성삼평이란 말을 해요. 이 삼성삼평이 창성, 보성, 곡성, 그다음에 삼평은 창평, 남평, 한평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말로 뭐 삼성삼평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일제 강점기 때 가장 일인들한테 드세게 그 항일 그러한 정신으로 싸웠던 세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가장 발붙이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삼성삼평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평이라든지 한평이라든지 뭐 이런 남평이나 장성, 보성, 곡성 이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의식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도를 우리가 의양이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 이런 창평의 의병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인연이 있다면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됐던 그분들의 헌신의 실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몇 년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사람들이 어두운 밤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 달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달이 가장 큰 만월에 축제를 하던 것이 지금까지 추석이라는 이름으로 3대 명절 중 하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광주가 역사적인 아픔을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씨앗을 틔워 지금에 이르기까지 광주 시민들에게 달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위인들. 가족들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한가위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지켜준 우리 고장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